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유아교직 논술, 오늘 논술에 대해서 설명하게 된 양재웅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우선 이렇게 선생님들한테 교직 논술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게 다행스럽기도 하고 선생님들께 반갑다는 인사를 먼저 드립니다. 교직을 준비하면서 논술에 대한 부담감이 참 많으실 텐데 논술과 관련돼서 간략하게 제 강의를 좀 소개해 드리고 선생님들이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해서 이런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저는 양재웅 교수입니다. 우선 먼저 논술에 대해서 한번 생각 열기로 한번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우리가 논술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논술이 무엇인가,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왜 논술인가입니다. 우리가 교직 논술을 왜 준비해야 되고, 그리고 왜 임용 과정에서 교직 논술을 보는가, 이런 측면에서 먼저 접근을 해야지만 교직 논술을 어떻게 준비하고 무엇을 준비하고 하는 것은 그 다음에 이어지는 어떤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생각하고요. 왜를 먼저 고민해 보는 것이 선생님들한테도 도움이 되고 이 강의를 하는 저한테 있어서도 왜 교직 논술을 선생님들한테 이렇게 강의를 하는지에 대한 그런 소개가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선은 왜 교직 논술인가는 첫 번째는 그겁니다. 유치원 교사다운지 선생님들을 검증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교직 논술을 통해서 다 검증할 수는 없지만 선생님들이 유치원 교사답게 갖춰야 될 여러 가지 역량들, 전문성들, 그 다음에 사고의 어떤 능력들, 이런 것들을 선생님들을 교직 논술을 통해서 검증하는 겁니다. 이 검증 단계가 1차 시험에서는 논술과 전공 교육과정과 관련된 그런 문제들이죠. 2차에서는 면접과 수업 실현, 그다음에 수업 나눔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이 선생님들을 검증하게 되는데 중요한 것은 선생님이 유치원 교사로서 갖춰야 할 다양한 특성들을 갖추고 있는가, 그런 것들을 논술을 통해서 검증하죠. 단순히 논술 문제 속에서 문제를 잘 푼다라는 것보다는 이 논술 문제를 통해서 선생님들이 준비된 교사인가, 이런 것들을 검증하기 위한 거니까 선생님들이 이런 부분을 이해하셔야 되고요. 그런 문제 속에서 교직에 대한 이해, 유치원 현장에 대한 이해도 같이 선생님들이 가지고 있는가, 이런 겁니다. 교직 논술의 출제 의도 또는 출제 방향, 이런 것들을 보다 보면 선생님들이 유치원 현장에서, 교육 현장에서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들, 사례들, 이런 것들에 대한 선생님들의 생각들, 그 다음에 비판적 사고력 같은 것들을 보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저런 출제 의도를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왜 교직 논술인가에 대한 두 번째는 사실은 더 현실적인 문제겠죠. 1차 시험에서 20%를 차지한다는 겁니다. 100점 중에 20점이 교직 논술입니다. 물론 20점을 조금 더 세분하게 구분하면 내용 점수 15점, 그 다음에 형식 점수 5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죠. 그래서 15점과 관련돼서는 논제 1부터 또는 논제 3이나 4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이 안에 15가지를 선생님들이 찾아서 써야 되는 그런 문제 형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형식 부분에서는 글을 쓰는 기본적인 어떤 양식에 대한 선생님들의 이해도, 맞춤법 뭐 이런 것도 보고요. 서론, 본론, 결론이 잘 갖춰져 있느냐, 이런 논술문에 대한 형식적인 부분을 보게 됩니다. 어쨌든 20%를 차지한다는 것은 결코 작지 않은 그런 비중입니다. 선생님들이 예를 들어서 18, 19, 20점 이렇게 고득점을 했을 경우와 12, 13, 14, 15 뭐 이런 정도의 점수를 얻었을 때는 그 차이가 선생님들의 당락과도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논술을 준비하는 거죠. 또 하나는 뭐냐면 논술에 대한 어려움을 선생님들이 호소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글을 써본 적이 없어요. 일단은 많이들. 그러다 보니까 논술은 어떻게 써야 되지? 이거에 대한 부담감이 많죠. 더군다나 논술의 점수가 내용 점수 10점에서 15점으로 상승하고 형식 점수가 10점에서 5점으로 낮아지면서 써야 될 것들이 많아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주제들, 그 다음에 출제 유형, 이런 것들 때문에 난이도가 올라갔습니다. 그런 것들이 선생님들이 논술을 어렵게 생각하고 고민하게 되고 그래서 교직 논술을 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제가 선생님들한테 왜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사실은 이걸 먼저 얘기하고 싶어요. 선생님들이 교사로서 갖춰야 될 여러 가지 교양, 소양, 또 현장에 대한 이해, 교육에 대한 이해, 유아교육에 대한 이해, 아이들의 발달에 대한 이해, 유치원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교육 활동에 대한 이해, 이걸 제대로 하고 있는가가 검증의 대상이기 때문에 우선 우리는 교직 논술을 준비해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현실적으로는 점수 비중이 결코 가볍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직 논술에도 선생님들이 많은 시간 투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교직 논술만 강의하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여기에 너무 많은 시간을 쓰는 것에 대해서 전공에서 교육과정에서 해야 될 것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 이것들을 가급적이면 가장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들, 이런 것들을 찾아보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Why입니다. 왜 교직 논술인가? 이걸 조금 더 살펴보면, 우리가 이렇게 출제 공고가 나면 출제 공고 속에서 선생님들이 뭘 하겠다라고 해주죠. 교직 논술은 20점이다. 안내를 해주죠. 유치원 교직, 교양 전 영역이다. 예, 좀 애매하긴 해요. 교직 논술이기 때문에 교직을 보는 건 맞습니다. 예, 그렇죠? 교직 논술이잖아요. 이름 자체가. 그러니까 교직이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교양은 뭐지? 글을 쓰는 능력이라든가 맞춤법 이런 것들 교양이에요. 예, 어떤 현상을 바라보는 선생님들의 사고력, 이런 것들도 사실은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교직이라는 것은 우리가 교사로서 직무를 수행한다고 본다면 교사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을 교직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교사의 직무가 뭡니까? 교육 활동하는 거, 일과 운영하는 것도 있지만 부모를 만나고 상담하는 거, 선생님들과 협력하는 거, 아이들과 놀이하는 거, 이런 모든 활동이 다 교직에 해당되는 부분들이거든요. 여지껏 기출을 쭉 봐보면 그런 것들이 다 두루뭉실하게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주제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교사론과 관련돼서 집중적으로 나올 것이다. 그런 부분도 있지만 최근에는 의사소통이라든가 역할이라든가 이런 것들, 그다음에 교사의 효능감이라든가 소진, 이런 것들도 굉장히 강조되고 있죠. 특히나 올해 같으면 교육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전문학습 공동체 같은 거, 학습 공동체가 가지는 특성들, 이런 것들은 우리가 학교 현장, 유치원 현장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것들을 모두 포함해서 나온다. 그래서 Why라는 측면에서 접근한다면 교직 논술에 대한 우리가 그런 접근을 한번 먼저 생각을 해보고 선생님들께 물어보십시오. 왜 교직 논술일까? 나는 왜 교직 논술을 준비해야 되는가? 합격을 위해서 물론 그것도 중요하죠. 비중이 20%나 되니까 중요하죠. 하지만 교직 논술을 통해서 무엇을 검증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 그래서 그렇구나. 왜 그러냐? 그걸 검증하기 위해서구나. 그런 교사다움, 교직에 대한 이해,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셔야 될 거예요. 그리고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글 쓰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힘들어 하십니다. 어려워하세요. 네, 그건 왜냐하면 우리가 여지껏 교육은 암기해서 정답만 찾아서 맞추는 그런 교육에 익숙해졌기 때문이죠. 내 생각을 말로 표현하는 것까지는 어떻게 가능할 것 같지만 면접을 해보면 역시 마찬가지로 말로 표현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워하시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글로 표현하는 것들 더 어렵습니다. 누군가 이 글을 읽을 거라고 생각하면 더더욱 어렵죠. 그래서 교직 논술 강의를 하다 보면 처음에 자기 답을 잘 제출 안 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뭔가 조금 기초가 갖춰진 다음에 내 글을 보여주겠다라는, 마치 자신을 드러내는 것 같은 그런 불편함이 있어서 잘 안 보여주시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도 사실은 논술을 어렵게 생각하는 그런 이유가 됩니다. 사실 글 쓰는 거 어렵죠. 논술 앞에만 서면 왜 이렇게 작아지십니까?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논술 교직 강의를, 교직 논술 강의를 이렇게 신청을 하시고 저는 또 강의를 해드리면서 선생님을 도와주게 되는 거죠. Why로 생각 열기를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생각을 좀 더 키워볼까요? 오늘은 제 논술 강의에 대한 소개를 해서 사실은 더 자세한 내용들은 이후에 특강이나 아니면 강의에서 선생님들하고 다 이렇게 풀어나갈 거지만 오늘은 이 부분만 좀 더 집중적으로 해볼게요. 생각 키우기 위해서는 논술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What으로 다음에 접근하겠습니다. 왜 우리가 논술을 공부해야 되느냐? 그렇다면 무엇을 어떻게 공부해야 되느냐에 대한 부분으로 넘어갈 건데요. 교직 논술에서 무엇을 물어보는가 하는 출제 의도와 관련된 걸 물어보죠. 출제 의도. 출제 의도가 아까 뭐라 그랬죠? 앞에서 유치원 교사다움, 교사로서 준비가 됐느냐, 교직 현장에 대한 이해가 높은가,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게 출제 의도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검증할 수 있는 주제로 물어본다는 거죠. 놀이 활동을 하는 교사의 모습을 통해서 교사가 놀이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가, 부모와 또는 교사들과 의사소통하는 과정에서 의사소통 능력은 되는가, 어떤 업무나 행정적인 부분을 처리할 때도 어떻게 하는가,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역할에 대한 자기의 기대라든가 충분히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는가, 이런 것들이 다 면접 문제의 주제로 포함된다는 거죠. 그래서 다양한 문제들을 우리가 고민해 보게 되는 거죠. 최근 들어서 이렇게 교육의 변화가 급격하게 이루어졌잖아요. 다양한 기기를 활용해야 되고, 놀이에 대한 유아교육에서도 놀이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유아 중심의 교육을 하다 보니까 과연 교사가 어떤 역할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이 논술의 주제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선생님들이 하기 위해서는 공간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그다음에 시간을 어떻게 우리가 재구성하거나 탄력적으로 운영할 것인가, 그다음에 혼자서 하기 힘들다면 학습 공동체 같은 것들을 하면 어떤 유익이 있을 것인가, 자연스럽게 논술 문제 그런 주제를 다루게 됩니다. 그런 것들이 실제로 선생님들이 현장에서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죠. 그리고 이런 내용들은 답하기 어려운 게 아니라 유치원 교사라면 답할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제가 논술을 강의하면서 여러 번 선생님들께 말씀드리는데 배경 지식이 갖춰지지 않아서 답을 못하겠어요 라고 한다면 조금 선생님들이 너무 소극적으로 대하는 겁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대하신다면 배경 지식보다는 논술 문제와 제시문을 잘 분석하고 그것을 논리적, 비판적으로 선생님들이 잘 분석만 한다면 접근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다. 왜? 선생님들이 유치원 교사가 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선생님들이라면 다 답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무엇을 물어보는가, 주어진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는가, 그리고 그 주어진 문제가 요구하는 답을 정확히 찾을 수 있는가, 그거를 논리적으로 글 쓰는가, 논술이잖아요. 논술. 논리적인 글쓰기를 할 수 있느냐인 거죠. 그 다음에 우리에게 주어진 시험이기 때문에 시간이나 분량이 있기 때문에 요걸 잘 지키는가, 이런 것들을 보는 거죠. 무엇을 보는가? 바로 그런 것들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돼서 조금 더 살펴본다면 출제 범위에서 무엇을 물어보는가가 나와 있죠. 그런 측면에서 보고요. 출제 원칙이라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살펴보면, 자, 유치원 교사로서 갖추어야 하는 교과에 대한 전문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문항을 출제한다. 아까 말한 것처럼 교과에 대한 전문성은 단순히 수업 활동과 관련된 것만은 아닙니다. 거기서 해야 되는 업무도 있고요. 사람 간의 상호작용도 있을 겁니다. 기타 등등 이거 외적으로도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런 다양한 측면들을 우리가 면접 문제에서, 논술 문제에서, 제가 지금 방금 면접 강의를 하고 내려와가지고 논술 문제에서 선생님들한테 이렇게 물어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교육 현장에서 실제로 필요한 지식, 여기 현장이라는 말이죠. 현장에서 실제로 필요한 지식이지 교과서, 전공책, 이런 교사론 책에서만 나온 그런 지식을 물어보기보다는 실제 현장에서 필요로 한 지식이나 기능, 태도 같은 것들을 평가한단 말이죠. 선생님이라면 이 제시문에 나타난 상황의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문제점 3가지를 찾고, 선생님이라면 이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할 것입니까? 해결에 대한 방안을 논술 답안지에 써내야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은 실제로 현장에서 일어나는, 실제로 현장에서 우리가 겪는 것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런 지식, 기능, 소양, 이걸 전반적으로 한다는 거죠. 문제를 분석하고 제시문을 분석하는 이런 문제들은 분석적인 능력이죠. 비판적 사고력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적용, 현장에 대한 이해가 돼 있어야 됩니다. 내가 지금 말하는 이 답이 이런 문제점을 분석하거나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것들이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것들이냐, 그리고 내가 논술 문제에 쓴 그 답안지에 쓴 답이 정말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필요한 것인가, 그래서 이 선생님이 이런 능력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검증한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 고등정신 능력이라고 말하는데 사실은 글을 쓰고 글을 읽고 문제를 분석하고, 그래서 분석에 따라서 논리적으로 표현하고, 이런 과정들, 그런 것들이 다 종합적으로 이루어지는 문항이죠. 그 다음에 교원 양성 기관의 교육과정을 충실히 이수한 자면 무난히 풀 수 있다. 충실히 이수한 자면 무난히 풀 수 있죠. 그런데 우리가 왜 이걸 어려워하느냐? 해보지 않아서 그렇다니까요. 써보지 않아서, 다양한 주제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아서. 그래서 그런 것들은 뒤에 이제 하우에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평가의 목표 및 내용 특정 영역이나 이런 것들이 특정 영역이나 특정 학설이나 이론에 치우치지 않고, 그래서 사실 이런 것들이 자기들이 이렇게 출제 원칙을 정했다면 어떤 이론이나 학설을 물어보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보다는 아까 말한 것처럼 실제 현장에서 실제로 내가 경험할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물어봅니다. 그리고 한 주제 하나로만 나오는 게 아니라 해당 분야 전반에 걸쳐서 고르게 출제한다. 그러니까 논제 1번, 2번, 3번, 4번이 다 다른 주제로 나올 수도 있고, 동일한 주제로 나오더라도 중간중간에는 그런 것들의 다른 측면을 볼 수 있어야 되니까, 이건 논술 문제를 선생님들이 직접 경험하시면 알 수 있을 거고요. 기출 문제를 분석하다 보면 선생님들이 기출 문제를 많이 풀고, 제 강의에서도 매 회마다 기출을 하나씩 풀어나가는데, 그런 과정에서 살펴보면 현장에서 선생님들이 이런 고민들을 하는구나. 그럴 때 이런 걸 어떻게 접근하지? 책에서 우리가 전공 서적이나 어떤 이런 책에서 접근하는 방법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현장에서 실제로 선생님들이 접근하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되거든요. 이런 출제 원칙을 알고 있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무엇을 물어본다? 이런 것들을 물어본다. 선생님들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이제 생각을 좀 더 이어가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논술을 준비해야 되는가? how로 가야 되겠죠? 예.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 맨날 강조하는 겁니다, 제가. 많이 생각해야 됩니다. 유치원 현장에서는 어떤 문제들이 있을까? 교사들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가? 교사들은 어떤 어려움이 있을까? 어떻게 이걸 해결하고 접근해야 될까? 이것도 문제가 될 수 있을까? 진짜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선생님들한테 가장 필요한 건 뭐지?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봐야 돼요, 진짜로. 근데 생각만 해서는 안 돼요. 논술은 써봐야 되거든요. 많이 써봐야 돼요. 예, 직접 써봐야 돼요. 머릿속에 있는 것과 말로 하는 것, 글로 쓰는 것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래서 다양하게 글을 써보는 것이 중요하고, 스터디 하시면서 선생님들 막 이런 거 계속해서 뭐 약속을 정해서 규칙적으로 답을 올리기도 하고 뭐 이런 스터디를 하시잖아요. 쓰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쓰기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마지막으로 첨삭도 많이 받아야 돼요, 진짜로. 왜? 내 글의 장점, 단점이 뭔지, 문제가 요구하는 답을 제대로 했는지, 아니면 분석이 옳은지, 그다음에 분석은 옳았지만 답으로 제대로 연결했는지, 표현을 잘 했는지,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하고 이런 것들은 분석하는 것들이거든요. 문제를 분석하고 제시문을 분석하는 것들. 직접 써보는 것은 표현하는 것들이거든요. 그리고 이건 뭡니까? 이거는 예, 점수와 연결된 부분입니다. 제대로 된 점수를 받기 위해서는 이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논술을 준비해야 될까? 연간 계획을 세우셔야 됩니다. 뭐 어떤 분은 매주 한 번씩 쓰겠다, 뭐 매일 한 편씩 쓰겠다, 뭐 이렇게 하는 분들도 계신데, 어쨌든 나름대로 연간 계획을 세워야 되고요. 근데 연간 계획 중에서 처음에 기초를 잘 세우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예, 기초를 세우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처음엔 잘 안 되죠. 능숙하게 쓰기 어렵죠. 그래서 그런 기초를 세우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요. 제가 볼 때는 뭐 한 5월 이 정도까지 예, 선생님들이 쓰다 보면 벌써 1, 2, 3, 4, 5, 5달이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많은 시간이고 많은 편을 쓸 수 있는데, 제 강의는 이제 2월 말부터 시작되니까 2월, 3월, 4월, 5월 해도 기초를 충분히 닦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런 과정, 요 세 과정을 거치면 충분히 예, 확립할 수 있다고 봐요. 그 다음에 실전처럼 연습하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 어떻게 실전처럼 연습할 수 있죠? 선생님들 주변에서 구할 수 있는 문제 많죠. 기출 문제 또는 어떤 모의고사 문제, 예시 문제들,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많이 직접 한번 써보는 거죠. 그런데 말씀드렸잖아요. 써보는 건 여기인데 이전에 생각을 많이 해야 돼요. 그리고 쓰기만 하지 말고 꼭 제 첨삭이 아니래도 다른 선생님들의 첨삭이라도 꼭 받아보셔야 됩니다. 첨삭 받아야지 내 글의 장단점 진짜 파악할 수 있거든요. 누구한테 보여주는 게 어느 순간 부끄럽지 않고 좀 내 거 좀 첨삭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기대감으로 한번 첨삭을 맡기는 그런 수준까지 올라가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다 좋습니다. 다른 사람의 노하우도 좋고 다 좋은데 자신만의 논술 방법이 있어요. 자기한테 맞는 방법이 있어요. 나는 매일같이 해야 될 것 같아. 나는 아니야. 너무 그게 부담스러워.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하고 싶어. 아니야. 나는 뭐 한 달에 2번 정도 격주로 할 거야. 그래도 계산해 보니까 시험 볼 때까지 몇 번을 할 수 있겠어. 이렇게 그런 계획을 세우셔야 됩니다. 나는 뭐 초창기에는 기초를 세울 거야. 그 다음에 실전으로 연습할 거야. 그 다음에는 모의고사나 평가를 받을 거야. 뭐 이런 식으로 나름대로 계획을 세우는 것 같이 선생님만의 노하우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가 삼다와 관련돼서 글을 잘 쓰기 위해서는 많이 읽어야 된다. 얘기했죠? 많이 써야 된다. 많이 생각해야 된다. 이렇게 3다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저의 3다는 다른 측면에서 말씀드렸어요. 선생님들이 다양한 주제나 문제에 대해서 많이 생각해 봐야 되고 직접 써봐야 되고 그리고 그것들을 첨삭 받아야 된다고 말씀드린 이유는 그게 점수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진짜로. 예. 제가 애칭이 웅쌤이에요. 예, 웅쌤한테 첨삭을 받으셔도 되고요. 다른 분들한테 받으셔도 됩니다. 아무튼 이렇게 세 가지 생각들을 해야 되는데, 실제로 글을 잘 쓰는 작가들도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좋은 소설을 쓰는 비결을 묻자 이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 가지 규칙이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3다 떠오르잖아요. 아닙니다. 여기 보실까요? 쓰고 또 쓰고. 예. 실제로 행해야 되거든요. 행해야 됩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내가 1톤의 생각을 가지고 있어도 1g의 실행이 없으면 소용이 없다고 그랬어요. 작지만 내가 직접 해보는 게 중요하거든요. 1톤이면 1g이 몇 개가 있는 겁니까? 뭐 10,000개, 100,000개 있는 건가요? 더 있을까요? 아무튼 아주 작은 보잘것없는 거지만 내가 직접 해보는 게 진짜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직접 써보고 써봐야 됩니다. 예.
이제 저게 쉽지가 않아요, 선생님들. 생각보다. 쓰는 게 또 귀찮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고 뭐가 잘 안 되거든요. 그렇지만 그런 과정을 거쳐야지 성장할 수 있습니다. 예. 자, 그런데 제가 선생님들하고 이렇게 강의를 하다 보면 선생님 처음에 잘 모르니까 필사하면 어때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저는 사실은 이걸 권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서툴고 부족해도 내 혼자 써보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래야지 나중에 더 탄탄한 기초가 형성됩니다. 필사하다 보면 형식은 흉내낼 수 있어요. 그렇지만 나중에 새로운 문제들이나 이런 걸 분석하거나 하는 힘들은 없습니다. 말 그대로 기계적인 동작밖에 안 된다고 생각해요. 필사를 통해서 효과를 본 분들도 있겠죠. 그런 분들은 필사를 하면서 아까 말했던 것처럼 생각도 해보고 써보기도 해보고 첨삭도 받아본 겁니다. 그런데 필사는 다 모범답안 예시답안만 하니까 이것도 안 하고 이것만 하는 거예요. 그냥 쓰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기계적으로 쓰면은 자기 게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선생님들이 생각하고 쓰고 첨삭받고 하는 과정을 거치기를 바랍니다. 내 생각이 남아있어야지 탄탄한 내 생각이 되는데 이게 이렇게 하면 다 생각이 없어져 버려요. 나중에 이게 뭔가 직접 문제를 받아보면 풀어볼 수 있는 내 힘이 안 길러진다니까요. 힘이 안 길러진다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우리 선생님들 필사보다는 직접 써보는 것을 권장할게요. 자, 이제 정리를 좀 해볼게요. 갑자기 이제 막 쭉 와서 갑자기 생각 정리를 하니까 뭐지? 라고 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뭘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가 계속 말했습니다. 처음부터. 왜 논술인가? 왜 교직 논술 강의를 듣거나 아니면 이걸 우리가 연습을 해야 되는가? 그거는 네가 진짜 교사로서 준비가 됐는지를 검증하기 위한 거고 교육에 대한 현장에 대한 이해가 있는가 또 글을 쓰는 능력이 있는가 이런 난이도를 분석하고 난이도가 높아도 비판적으로 잘 분석하고 표현해낼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검증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래야지만 우리가 임용에서 주어진 100점 중에 20점이라는 부분을 좀 더 많이 확보할 수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더더군다나 쉬운 논술이 아니라 이제 점점점 난이도를 높여가는 논술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비하기 위해서도 선생님들이 직접 이렇게 강의를 수강하는 것들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했었고 어떤 주제, 어떤 그 방식으로 나오는가 출제 의도나 원칙이 있다. 그것들을 우리가 이해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그럼 준비를 해야 되는가? 내가 혼자서 많이 생각해보고 또 생각을 나누고 직접 써보고 첨삭을 받아봐야 된다는 그런 측면들, 그런 얘기들 했어요. 그래서 뭘 어떻게 해야 되냐? 뭐 제 강의를 소개하는 거니까. 저는 기초를 다지고 선생님들이 직접 이런 교재를 가지고 계속하면서 선생님들에게 논술로 성장할 수 있다는 그런 경험들을 드릴 겁니다. 제가 교재도 따로 준비를 했고 그 다음에 선생님들 매회 첨삭해 드릴 거거든요. 모르겠습니다. 다른 선생님들도 첨삭을 많이 해 주시겠지만 매번 내 글들을 계속 첨삭하면서 성장을 하게 되고 저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들의 글을 읽다 보면 몇 번 하다 보면 아 이거 어느 선생님의 글인 것 같다. 그 글의 특징들이 왜 원고지를 답안지를 보고도 선생님들의 특징들이 나타날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선생님들의 글의 장점 단점들 이런 것들이 가능합니다. 제가 잠깐 예시를 보여드릴게요. 선생님들이 뭐 이렇게 논술 매번 잘 안 나왔는데 논술 붙고 잘했습니다. 이런 거는 저 말고도 많이 있겠죠? 참 쑥스럽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아픔 있었는데 선생님들하고 같이 해서 하다 보니까 방향도 잘 잡고 그 다음에 나름대로 성장할 수 있었고 그 다음에 선생님들의 글들이 제가 강의에서 소개를 해드리거든요. 좋은 글들 그래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저도 사실은 이게 20점이면 더 좋겠죠. 그런데 어쨌든 선생님들이 힘들게 어렵게 얻은 중요한 소중한 점수거든요. 20점 맞으면 좋죠. 근데 어쨌든 우리는 각자 자신의 노력에서 얻을 수 있는 최고의 점수를 받는 것들 이런 것들이 논술 수강하는 이유일 겁니다. 선생님들이 적극적으로 다 하실 수 있다고 봐요. 이건 제가 우리 선생님들하고 했던 논술과 관련된 선생님들의 답안지 예시예요. 제가 이렇게 가져왔는데 이게 1회분 제가 첨삭한 내용들이거든요. 선생님들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빨간색으로 첨삭을 이렇게 드륵드륵 해놨습니다. 점수도 매겨놓은 것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여기 선생님들하고 같이 이렇게 처음에는 이런 빨간 줄 엄청 많아요. 뭐 선생님 이렇게 쓰는 것보다는 이렇게 쓰는 게 좋아요. 뭐 이런 거 보시면 여기 알겠지만 사실 이거 기분 좋겠습니까? 이렇게 하면 기분은 안 좋죠. 그렇지만 이게 처음에 내 수준이고 내가 지금 이 단계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이거든요. 선생님이 쓰신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이렇게 쓰는 것보다는 이런 점을 생각해보고 이렇게 문제를 다시 한번 분석해보고 문제가 요구하는 답이 이거니까 이렇게 써보세요 하고 이렇게 선생님들한테 피드백을 드립니다. 이게 저의 노력의 흔적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직접 써보고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성장하는 모습들이거든요. 이렇게 하면 선생님들하고 이렇게 이제 막
어떻게 해보겠습니다라고 서로 소통을 합니다. 소통을. 선생님들하고 소통하면서 선생님들이 이제 다 쓰면 여기다가 자기 사연도 적으세요. 그래서 공부하는데 힘든 점들, 뭐 교사로서 어떤 그 나름대로 애환들 뭐 이런 것들을 자꾸만 고민을 나누고 그런 과정을 걷거든요. 그런 소통을 하니까 서로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여기 보면 알겠지만 이렇게 선생님들이 이렇게 쓰는 게 좋아요, 이렇게 쓰는 게 좋아요, 이런 걸 자꾸만 선생님들한테 강조를 합니다. 이렇게 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그 다음이 중요한데요. 이렇게 됩니다. 제가 첨사 이렇게 굿, 무난합니다.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오게 돼요. 그러면 내가 이만큼 내 글이 성장했구나 이런 것들을 알거든요. 근데 첨삭 한 번만으로는 어렵죠. 그래서 꾸준히 매회 선생님들이 첨삭을 받고 하면서 이런 성장을 느끼는 거죠. 자, 빨간색이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죠? 앞에 그 선생님 글과. 저도 이러면 첨삭하기가 훨씬 수월하거든요. 선생님들이 이렇게 성장한 모습을 보면 보람도 있고요. 그런 측면을 통해서 이렇게 모의고사를 봤더니 20점을 맞았어요. 이렇게 선생님들이. 이런 식으로 우리 선생님들한테 같이 이야기를 하고 피드백을 합니다. 여기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선생님들 시험 때도 꼭 이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라고 저의 바람도 소통도 하고, 어쨌든 중요한 건 아까 말한 것처럼 선생님들이 정말 많이 생각하고 많이 써보는 게 중요하고 그건 선생님들의 역할이고요. 첨삭은 저의 몫이지만 제 첨삭만 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첨삭 받은 내용으로 다시 선생님 걸로 만들 수 있는 노력들을 하셔야 돼요. 그런 과정이 제가 선생님들한테 해주고 싶은,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도움 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일단은 각 스텝마다 5번씩 강의가 이루어져서 우리가 스텝 4까지 이루어지고 모의고사까지 이루어지면 주제가 20가지 이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다양한 주제, 다양한 상황으로 면접 문제를, 논술 문제를 경험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기출 문제도 그 수업에서 꼭 풉니다. 수업이 1교시, 2교시, 3교시 이렇게 진행된다면 기출 분석 같은 거 하고, 그 다음에 제가 낸 자체 문제로다가도 직접 문제를 내고 과제를 선생님들이 제출하게 되죠. 그래서 선생님들이 직접 써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3교시에는 초반에는 면접과도 연결합니다. 왜냐하면 논술과 면접이 비슷한 점이 굉장히 많거든요. 선생님들 어차피 이제 시험 끝나면 또 2차 준비를 하시는데 미리미리 차근차근 이런 준비를 하면은 교직에 대한 관점도 좀 넓히고 통찰도 가질 수 있고 새로운 생각들도 할 수 있고, 그게 결국은 논술하고도 또 연결이 되더라고요. 의외로 그런 게 굉장히 많아요. 이번에 전문학습 공동체 같은 것들도 사실은 면접으로 연결하는 장면에서 굉장히 많이 강조했던 그런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논술과 면접은 동떨어진 게 아니다. 이왕 한 번에 할 거면 이렇게 하자. 일석이조죠. 그 다음에 피드백을 적극적으로 하면서 선생님들하고 아까 첨삭을 통해서 소통을 하고, 직강에 오시는 선생님들은 직강에서 소통을 많이 합니다.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어요. 저 선생님은 그냥 강의만 하지 왜 자꾸만 질문을 해. 근데 그런 소통을 통해서 선생님들이 쑥쑥 성장해 나가거든요. 저도 선생님들의 이런 소통 과정에서 선생님들의 새로운 의견들을 들을 수 있고 고충이 뭔지 알아야지 제가 또 도와드릴 수 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논술 백신 올해 책은 이렇게 예쁜 1권, 이렇게 2권, 이렇게 2권이 나왔었는데 내년에도 이것들을 좀 더 보완해가지고 논술 백신 책을 개정해서 출판하겠습니다. 그걸로 강의를 할 것이고요. 처음에 스텝 1에서는 기초를 다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텝 2에서는 논술에 대한 기초가 됐기 때문에 논술이란 이런 것이다, 이렇게 선생님들이 이해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스텝 3에서는 논술 심화 단계로 조금 더 난이도를 높이거나 다양한 형태의 문제들을 하겠죠. 그 다음에 실전 단계에서는 짧은 시간에 막 쓰는 연습 같은 것들도 직접 강의 시간에 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심화시키는 그런 단계로 내려갈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0월 달쯤 되면 이제 모의고사 3회 정도 보는데, 사실은 뭐 쭉 다뤘던 주제 중에서도 나올 수 있고 또는 그 해에 이슈가 되는 그런 주제와 관련돼서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선생님들이 접근하시면 되겠어요. 어느 강사 선생님이든지 다 이런 예상들은 할 수 있습니다. 올해도 마찬가지로 문제에 나온 것처럼 놀이와 관련돼서 강조하고 중요하게 그 교사의 역할이라든가 교사가 놀이를 어떻게 바라보는가, 놀이에 어떤 역할 지원을 해줄 것인가, 이런 고민들은 누구나 다 했던 것들이고 다 예상했었던 문제들이에요. 똑같은 문제가 나올 수는 없죠, 당연히. 그렇지만 그런 주제들에 대해서 다양하게 문제를 구성해보고 직접 써보고 내가 직접 첨삭을 받아보면서 생각을 늘리고 논술에 대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들, 시간 안에 쓰는 것들, 그런 내용들로 우리가 한 해를 보낸다면 선생님들 논술 성장이 엄청나게 많이 될 거라는 겁니다.
겁니다. 그래서 차근차근 그렇게 선생님들이 성장하시면 좋겠고, 나는 기초는 있으니까 하반기부터 듣는 게 좋겠어 하면 하반기부터 들으실 수도 있어요. 이 정도부터. 예. 아니면 나는 처음부터 차근차근 가야 되겠다라고 한다면 스텝 1부터 들으실 수 있겠죠. 또는 어떤 분들은 공부 계획상 이때 너무 바빠. 그럼 이때부터 들어도 되겠죠. 그거는 선생님들이 선택해서 들으실 수 있으니까 그런 차원에서 접근하시고, 대신 선생님들한테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것은, 다른 강사 선생님들이 다 그렇게 해주시겠지만, 마음도 다 쓰시겠지만, 어쨌든 모든 선생님들께 첨삭을 매해마다 해드릴 겁니다. 선생님들이 제출만 하시면 적극적으로 할 겁니다. 내년 2월 15일 날 이제 강의와 관련된 더 세부적인 논술과 관련된 OT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저희 개강일은 2022년 2월 22일. 외우기도 쉽죠? 2022년 2월 22일. 외우기 너무 쉬워요. 그래서 이자가 많아서 우리는 20점을 목표로 달릴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선생님들과 이때 만나가지고 우리가 정말로 많은 그런 노력들, 고민들, 이런 것들을 함께 나누는 한 해가 됐으면 참 좋겠어요. 아이들은 잘한다라는 그런 문장을 가지고 몇 행시입니까? 7행시를 한번 줘봤는데요. 논술과 관련돼서. 아마도 지금은 논술이 어렵게 느껴질 겁니다.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들어보시면 잘 알 거예요. 은근히 논술이 어렵지 않고 쉽다는 것을. 그러니까 자신감을 가지고 난이도가 아무리 높아도 다 쓸 수 있다는 생각으로 우리 한번 논술에 도전해 보는 게 어떨까? 선생님들에게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제 강의를 이렇게 홍보하게 돼서 영광이지만 이렇게 7행시로 선생님들한테 표현해 봤습니다. 강의 선택하거나 교직 논술 실력을 올리는데 선생님들에게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고, 제 강의 홍보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